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대출 규제 정말 강력하게 나왔었고 그 당시에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 동안에도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반응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네, 사상 유례가 없는 예. 대출 한도 상한제. 6억 원 이상은 한 푼도 더 이상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계는 물론이고 또 부동산 거래자들 시장이 뭐 상당히 지금 뭐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금요일 날 정책을 발표하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바로 적용이 됐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토요일은 은행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 창구가 아니라 요즘 비대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고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거래를 아예 다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다 짜지도 못했는데 승인을 할 수도 없고 승인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은 아예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창구에서도 종전과는 확 달라진, 그러니까 크게 첫 번째는 어떤 주택이든 가리지 않고 6억 원 이상은 절대 대출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출이 과거에 많았던 지역일수록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30억, 40억짜리 집을 살 때 종래 대출이 20억, 30억 됐었는데 6억으로 막아버리니까 엄청나게 크게 줄어드는, 물론 집값이 아주 싼 지역은 이번 조치로 별 영향이 없습니다. 자, 특히 중요한 대목은요, 저는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자, 집을 새로 살 때 예.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6개월 내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면 그동안에 대출해줬던 돈 다 회수해버립니다. 이게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수중에 실탄이 있으면 집을 사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는데 은행 돈으로 집 사는 거 이제 막아라. 거기다가 전세 대출도 보증 비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에 있었던 대출 규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마 건국 이후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이 발표가 됐고 그 후폭풍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 건 아무래도 이 가계 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일 텐데 얼마나 늘었길래 이렇게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값 상승에 따라서 대출 금액도 가계 대출 금액도 성큼성큼 뛰었는데요. 예. 자, 지금 현재 통계를 놓고 보면요, 현재 하루에 1,890억 원씩 이게 5대 은행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 은행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 뭐 상호은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금액까지 하면 뭐 상당한 금액으로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 6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가계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도 4년 만에 최대치. 그야말로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서 집을 사기 위한 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초강력 대책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집값이 좀처럼 안 잡히고 예. 올라도 너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월 마지막 주 같은 때 보면요. 구별로 상황이 좀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이 올랐는데요. 평균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올랐고 그리고 일부 성동구 같은 지역 그건 50% 가량 올랐어요. 연율로. 이게 풍선 효과까지 겹쳐지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몰려갖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뒀을 때 지금 칩을 사지 않으면 나만 미싱된다 하는 이른바 포모 효과까지 겹쳐지면서 일단 1단계로 대출을 일단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 금융 대출 그 증가색도 막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 심리를 좀 최대한 억제해 보자. 상당히 어떤 무리한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무리수를 감수하고 고육지책으로 이런 정책을 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출은 확실히 좀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그게 효과가 나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에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상담을 해봤자 뭐 당분간은 아주 저가 주택인 경우에 6억을 넘어선 대출은 일체 불가능하고요. 1주택이 넘어서 한 주택을 더 산다 이러면 대출이 한 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현장에서는 벌써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잡음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해놨단 말이죠. 또는 은행에 대출을 은행에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집 계약을 지금 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돈 주지 않는다, 대출을 주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의 총 대출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계약을 하고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타격을 받지만 대출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주고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가계 대출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지금 대출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플러스될 것 같고요. 7월 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해서 과연 당장의 집값이 떨어지느냐? 이 대목도 뭐 현재로서는 반신반의,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가수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안 사면 나만 완전히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조치를 했고요. 또 정부에서는 2단계, 3단계 조치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수요 공급의 원리상 수요만 막은 것인데 사실은 공급도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실제로 민주당 정책위에서 공급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다가 강력히 촉구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토부에 현재 지금 장관도 없고 사실상 새 정부에 정권 교체기에서 사실상 그 리더십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공급 정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세밀하게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좀 시차를 두고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방위 대책이 함께 나온다면 뭐 집값 안정에는 나름대로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피해보는 갑자기 정책 변동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의 예. 피해, 이 대목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고가의 집값, 주택값은 확실히 떨어질 텐데 지금 아파트 값이 가장 급등했던 강남 지역의 전세가율이 39.4%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가율은 역대 최저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그 흥미로운 대목을 꼭 집어 주셨는데요. 집의 거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직접 사고 파는 매매 거래가 있고, 또 하나는 집은 사고 팔지는 않지만 몇 년간 이용권을 사고 파는 전세 거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집을 어떤 집에 대한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도 올라가고 예. 전세값이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지는 것이 원칙적인 현상입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세값은 그대로 고정돼 있어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집값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라는 게 전체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게 한 40%에서 45%,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50%까지 올라갔거든요, 평상시에. 그런데 집값만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 비중이 30%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 얘기는 전세값은 변하지 않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집 매매값이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수요와 공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가수요가 있다. 집 매매 가격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경제학적 당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전세값이 37% 떨어졌다 얘기는 전세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전세값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조처로 이제 집 거래를 막아버리면 전세값이 또 올라가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집값은 조금 하향 안정화되지만 전세값은 올라간다. 이런 게 하나의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 매매 가격이 너무 정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올 1월 서울시에서 그 토지 거래 허가제 사실 그것을 잘못 손을 댔어요. 왜 그러냐면요. 금리를 막 내리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집을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다시 맺었지만 그게 하나의 심리적 본물이 터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이번 조처는 사실은 좀 미리미리 정권 교체기나 혼란 상황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았을 텐데 최근 한 4, 5개월 동안 너무 방치가 돼 있고 방치된 상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다가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만 영원히 벼락거지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조처가 그 불안감을 잡는데 하나의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대책이 금요일 날 발표가 됐고 바로 시행까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상호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놓은 유예 시한은 7월 8일이란 말이죠.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 어떤 입장들 좀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예, 가장 지금 노심초사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상호 관세 유예 시한. 예. 요게 7월 8일까지 협상을 다시 해보자. 그때까지는 관세 폭탄을 일단 유예할게. 그런데 7월 8일이 넘어가면 7월 8일 밤 12시부터 뭐 구체적으로는 7월 9일 아침 0시부터는 당초 예상해놓은 관세 폭탄 때린다. 이게 각국별로 상호 관세가 다 이미 4월 9일 날 시행이 됐던 것을 유예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미국과 협상을 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7월 8일 지나면 또 한 번 관세 폭탄이 오는 것이냐. 여기를 두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이 대목에 대해서 유예하지 않겠다. 예. 바로 편지를 보내겠다. 이런 편지는 보통 군대에 있을 때 참 편지 한 통 엄청나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것이 연애 편지면은 뭐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이러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편지를 보내겠대요. 그런 사랑의 메시지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예. 너희들 7월 8일까지 안 하면 7월 9일부터 관세 폭탄이야. 그 경고의 폭탄 편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내되 그것도 관세율이 최고 50%. 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래 25%예요. 그렇죠. 25% 50% 때리고 그러나 혹은 10% 부과한다. 저 10%는 말 잘 듣는 영국 같은 나라. 영국은 지금 사실상 합의가 됐거든요. 예. 합의가 돼도 10%는 때린다. 그런데 트럼프 마음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과연 몇 퍼센트가 날아올지 또 각국별로 지금 노심초사하고 이번에 한 주가 상당히 운명의 주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협상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 내용이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요동치지 않을까.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편지를 받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특히나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받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25%의 관세를 좀 줄일 어떤 여지는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 대목이 정말 예. 우리로서는 암울하게 만드는 희망이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이고 미국 수출하는 물품 중에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가장 많고 예.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할 때 다른 거는 좀 양보하더라도 자동차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특히 한국은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요.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습니다. 근데 제로였는데 갑자기 25% 이러니까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꿈 깨라. 너무 큰 희망 갖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왜 이래 됐냐면요. 미국 자동차 업계의 로비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미국도 자동차가 주력 산업이거든요. 사실 관세 폭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거 양보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좀 낮춰주라. 그게 미국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 미국 자동차 회사 결국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그게 못을 아예 박아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25%로 낮춰주는 일 없을 테니까 양보를 요구하려면 다른 부분을 해라. 자동차는 안 돼. 근데 그까지만 해도 아픈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자동차 노조에 디트로이트에 가서 자동차 관세 폭탄 50%로 올릴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마지막 그러나 다만 한국은 우리가 협상을 워낙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설마 그렇게 크게 정말 무시무시한 편지를 보내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과 협상 가속화를 위한 신뢰를 형성했다라고 말을 해봤는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